안녕하세요. 저는 5년차 직장인입니다. 저는 해외에서 태어났어요. 부모님께서 젊었을 때 해외로 이민을 갔고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셨습니다. 그 후에 제가 태어나게 되면서 제 국적은 미국이지만 사실 한국에서의 삶이 정말 궁금했어요. 부모님께서도 한국어를 저에게 알려주셨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셨죠. 한국에서의 삶을 동경하고 있던 그때 저는 대학을 한국으로 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정말 노력해서 한국 대학으로 진학하게 되었어요. 부모님 없이 한국으로 들어오고 생활을 하면서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재미있게 잘 지냈습니다. 한국 생활을 하면서 만나게 된 사람이 남편입니다. 남편과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는데요. 대학 시절부터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저와 같은 학교 의대생이었죠. 사실 어릴 때였기 때문에 남편과 결혼을 하겠다 이런 생각은 거의 없었어요. 그렇지만 저희는 10년의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 가족들은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가끔 오다 가다 만나게 되면 항상 시모는 저에게 막말을 퍼부으셨죠. 그것 때문에 저는 10년의 연애도 모두 접기로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나 그만 만나야 되겠어. 솔직히 내가 너보다 뭐가 부족하다고 자꾸 나한테 막말이신 거야? 난 너랑 헤어져도 상관없으니까 그렇게 하자. 아니, 주연아, 미안해. 우리 엄마랑 가족들이 좀 유난이야. 거기다가 내가 의사라며 그런 것도 있고. 의사? 의사면 남의 집 귀한 딸한테 이렇게 대해도 된다는 거야? 나도 다른 곳 가서는 열심히 일하고 대접받는 사람인데 왜 너네 집은 날 이렇게 무시하는 건데? 난 이해 못하고 앞으로 계속 이럴 거면 그만 헤어지는 게 맞는 것 같아. 아니, 주연아. 내가 미안해. 엄마한테 내가 말할게. 그러니까 헤어지자는 말만 하지 말아줘. 남편은 제가 헤어지자고 했지만 몇 날 며칠을 저희 집 앞에서 매달리고 기다렸어요. 저는 헤어져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남편은 그게 아니었죠. 헤어짐을 고하고 나서도 남편이 자꾸만 집 앞에서 기다리자 저는 냉정하게 더 이상 만날 일이 없을 거라며 한국 생활 다 접고 미국으로 돌아갈 거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이런 저의 태도에 남편은 의사도 다 때려치우겠다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남편의 강경대책에 시댁 식구들은 저에게 미안하다 연락을 해오기도 했어요. 주연아, 그때 내가 한 말 때문에 마음이 상했니? 우리 상훈이가 너무 힘들어하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안 되겠니? 내가 그때 말했던 말들로 상처받았다면 미안하다. 아닙니다. 그때 진심으로 하셨던 말씀이셨을 거고 지금은 별로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이미 상훈이랑은 끝났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상훈이랑 헤어졌으니 저와는 상관없는 일일 것 같네요. 아니, 상훈이가 의사를 그만두겠다고 하잖니. 내가 정말 미안하다. 사실 저는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남편은 저와 절대 헤어질 수 없다고 했고 의사까지 다 때려치우겠다고 나오자 시댁 식구들은 사과를 해왔습니다. 그런 남편의 호소에 저 역시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저의 쿨한 반응에 그냥 연애로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결혼을 하자고 졸랐죠. 저는 결혼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어쩌면 남편이라면 믿고 결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남편의 열렬한 구애 끝에 저는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댁은 결혼을 하고 나서도 저에게 크게 관여를 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결혼할 때까지 전적으로 남편이 저의 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생각은 채 5년도 가지 않았죠. 남편은 인턴을 마치고
바로 군의관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군의관으로 근무를 하면서도 남편은 정말 저에게 지극정성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신혼이 언제 끝나냐 할 정도로 정말 별도 다 따줄 것처럼 대했었죠. 주연아, 우리 군생활 끝나면 아이 가질까? 당신 닮은 딸이면 정말 좋을 것 같아. 그래, 일단 군생활 전역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얘기해보자. 주연아, 지금은 우리 집에서 뭐라고 안 하지? 혹시라도 뭐라고 하면 내가 당장 가서 말할 테니까 그냥 참지 말고 말해줘. 알았지? 알았어. 당신이 이렇게 든든하게 있으니까 나한테 뭐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렇지? 내가 평생 변하지 않고 당신 곁에서 지켜줄게. 남편은 정말 저를 하나밖에 없는 귀한 사람으로 대해주었어요. 그런 남편을 보면서 내가 끝까지 결혼을 망설였다면 어땠을까 생각을 하니 마음이 덜컹 하더라고요. 그만큼 결혼을 참 잘했구나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3년의 시간을 더 보내고 남편은 제대를 해서 병원 펠로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남편은 저녁 후 더욱 바쁜 생활을 보냈어요. 아무래도 전문의가 되려면 더 바쁘게 지내지 않을까 생각은 했었죠. 그렇지만 주변의 같은 연차의 의사들, 의사 남편을 둔 친구들에게 물어봐도 남편만큼 바쁜 사람은 찾기 어려웠어요. 남편은 집에 들어오는 날도 거의 없었고, 집에 오더라도 거의 옷만 갈아입고 나가는 날이 많았습니다. 분명 오프가 있을 텐데도 집에 거의 있지 않고 밖으로 나가기 바빴죠. 당신 오늘도 바빠? 오늘 쉬는 날 아니었어? 아, 원래 쉬는 날이었는데 갑자기 급한 환자가 들어와서 그냥 있겠다고 지원했어. 그래야 뭐 하나라도 더 배우니까 이해하지? 뭐 그렇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너무 쉬는 날도 없이 일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잠은 좀 자고 있어? 어, 병원에서 그래도 조금씩 자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나 오늘은 못 들어올 것 같아. 그러니 먼저 자. 저는 남편의 말을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었죠. 저 역시 직장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바쁜 시즌에는 쉬는 날 없이 일을 할 때도 있었거든요. 저보다 훨씬 바쁜 직종이라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친구가 저에게 갑자기 연락을 해 왔어요. 주연아, 잘 지내? 나 뭐 좀 물어보려고 전화했어. 잠깐 통화 가능하니? 그럼. 오랜만이다.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어? 어, 나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 다니고 있어. 너네 남편 여기 지역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거 맞지? 나 거기 병원 다녀. 아, 그렇구나. 남편은 너 봤다고 말은 안 했었는데. 다른 과인가? 어, 아마 나 본 적은 없을 거야. 아, 그렇구나. 근데 할 말이 뭐야? 아니, 그게 내가 전에 몇 번 너희 남편을 보긴 했거든. 가서 인사를 한 건 아닌데 그냥 우연히. 아, 그래? 왜? 가서 인사해보지. 그래도 너는 내 친한 친구라서 얼굴도 다 알 텐데. 그러니까 난 나를 봤을 줄 알고 그랬는데 사실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 아무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뭔데? 그냥 얘기해봐. 뭐 안 좋은 일이야? 그게 사실 너희 남편 간호사랑 좀 친하게 지내? 어? 간호사? 갑자기 글쎄 따로 연락하는 사람이 있다고는 별로 얘기를 안 해봐서 모르겠네. 그런가? 내가 잘못 본 거일 수도 있는데 매번 갈 때마다 같은 간호사랑 있더라고.
서로 대하는 게 좀 가까워 보였달까? 그냥 일반적인 직장 동료처럼 보이진 않아서 혹시나 해서 말해주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아, 그래? 간호사는 어디 간호사야? 너희 남편 근무하는 과 간호사 같아. 나도 자세하게는 못 봤는데 얼굴은 기억이 나. 친구는 남편이 근무하고 있는 곳에서 진료를 보고 있었고 몇 번이나 같은 간호사와 있는 장면을 목격했다며 저에게 얘기를 해주었어요. 그동안 남편의 하루에 대해서 크게 궁금해 본 적이 없었지만 사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니 남편이 뒤에서 뭔가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로 남편의 뒤를 쫓기 시작했죠.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뒤로는 남편이 정말 외도를 하고 있는 것인지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뒤를 쫓던 중 어렵지 않게 남편이 병원 내 간호사와 외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자마자 저는 남편에게 크게 분노했죠. 당신 나한테 할 말 없어? 무슨 할 말? 갑자기 왜? 기분이 안 좋아? 당신 병원에 내 친구가 진료받으러 가고 있어. 몇 번 당신 봤다고 하더라고. 아, 그래? 친구 누구? 병원에서 당신 친구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그 친구가 당신이 갈 때마다 여자랑 같이 있는 걸 봤대. 뭐?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그래서 내가 당신 뒷조사 좀 해봤거든? 근데 사실이네. 정말 딴 여자 만나고 있었네? 당신? 아니야, 그런 거 절대 아니야. 그냥 직장 동료일 뿐이야. 당신은 직장 동료랑 손잡고 모텔 가고 그러니? 직장 동료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 보내고 나오고 그러냐고. 내가 이것도 모르고 당신한테 꺼낼까봐? 주연아, 그게 아니고. 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냥 한순간에 잘못한 선택이야. 당장 정리할게. 당장 정리할 테니까 용서해줘. 용서? 잘못해놓고 용서해달라고 하는 게 말이나 되니? 양가 부모님께 다 말할 테니 각오해. 남편은 처음에는 외도 사실을 숨겼지만 확실한 증거를 내밀자 모두 인정을 했습니다. 제가 분노를 하자 잠시 자신이 미쳐서 그런 거지 관계를 다 정리하겠다며 얘기를 했죠. 남편이 관계를 정리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저는 양가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리고자 했습니다. 가장 먼저 알린 곳은 시댁이었어요. 그렇지만 시댁 식구들의 반응이 정말 이상했죠. 어머님, 들으셨죠? 상훈 씨, 다른 여자 만났어요. 저 상훈 씨랑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아이고, 바람 한 번 난 거 가지고 유난이네. 예, 옛날에는 첩에 첩도 있고 또 있었어. 그거 가지고 이렇게 소란이니? 소란이라뇨. 바람 피운 건 유책 사유예요, 어머님. 이건 용서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요. 난 또 뭐라고? 뭔 큰일이라고? 이렇게 대바람에 전화질이냐? 아니, 의사 사모는 거저댄다던? 그런 거 다 포용해줘야 하는 거다. 그런 것도 안 배웠니? 뭘 포용을 해요? 어머님, 지금 저보고 남편 바람난 거 그냥 용서해달라고 하시는 거세요? 그럼 그걸 그냥 넘어가지 어쩌려고? 주변만 해도 바람 안 피운 사람 찾기가 힘든데 무슨? 바람 한 번 피는 거 가지고 유난 떨지 말아라. 나중에 더 큰일 있으면 아주 난리가 나겠구나. 그리고 남자가 바람이 나는 건 다 이유가 있어서야. 네가 얼마나 무섭게 굴었으면 그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는 병원에서 딴 여자 만날 생각을 하겠니? 넌 나비가 불쌍하지도 않디? 어머님, 뭐가 불쌍해요? 아무리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해도
외도를 참고 넘어가라는 말을 하세요? 아이고, 참나. 무서워서 뭔 말을 하겠니? 이래서 우리 애가 그렇게 하는 거지. 에휴. 시모는 오히려 한 번 바람이 난 걸 가지고 유난이라며 저를 탓했습니다. 더군다나 아들이 바람이 난 이유가 저에게 있다고 하시기도 했죠. 시모뿐만 아니라 남편의 여동생 또한 남자들은 한 번씩 바람은 난다며 저에게 그냥 넘어가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언니, 오빠 이번에 바람 피운 거 걸렸다면서요? 참, 어떻게 걸렸대? 언니, 그래서 오빠랑 헤어지려고요? 네, 아무래도 헤어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휴, 언니, 해외에서 커서 잘 모르는가 본데 남자들은 한 번씩 바람은 피우기 마련이야. 내 남편도 마찬가지고 오빠도 마찬가지지. 그렇다고 결혼 생활 그냥 끝내버리면 솔직히 세상에 남을 법도 없을걸요? 너무 냉정하게 그러지 말고 오빠도 정리한다고 하니까 그냥 참고 넘어가요. 그래도 이게 마지막이 아닐 수도 있는 건데 어떻게 참고 넘어가요? 원래 이런 거 한번 넘어가주면 고마운 마음에 저 잘하고 그런 거예요. 언니도 억울하면 따로 애인 만들어요. 어차피 의사 남편 이름이 필요한 거 아니었어요? 네? 아니요. 전 그런 거 별로 생각도 없었고 중요하지도 않아요. 어떻게 외도를 저지를 생각을 했는지 기가 막히네요. 신우이도 마찬가지로 저에게 한 번만 넘어가라며 얘기를 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마치 남편이 외도를 저지른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일인 양 얘기를 했어요. 남편 또한 관계를 정리했고 이제는 저에게만 몰두하겠다며 말을 해왔죠. 사실 한국에 오고 나서 가장 친했던 친구가 남편이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물어볼 수도 없었고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고민을 커뮤니티에 올리게 되었고 그 글의 댓글에서는 그동안 저에게 잘했던 남편이었기 때문에 한 번쯤은 넘어갈 수 있지 않냐는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저 역시 남편은 자신이 꿈꾸던 의사라는 직업도 저와 헤어지는 것이 싫어 포기하려고 했었고 전적으로 저의 편이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한 번은 기회를 더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죠. 그렇게 저는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믿어보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당신,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 너무 용서해주고 싶지 않았지만 나 역시 당신이랑 헤어지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 고마워. 내가 정말 정신 차리고 당신한테 올인할게. 정말 고마워. 아직까지는 당신을 완전히 믿을 수 있지는 않아. 그러니 근무표도 집으로 가져다 주고 그랬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 여자는 계속 병원에 다녀? 당분간은 어쩔 수 없지만 그만두겠다고 말을 했나 보더라고. 다 정리했어. 믿어줘. 남편은 저에게 외도가 발각된 이유로 바로 그 여자와의 관계도 모두 정리를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후 남편은 쉬는 날이면 꼬박 집으로 들어왔고 출근을 한 후에도 종종 저에게 연락을 해오면서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자 많은 노력을 했죠. 사실 남편의 노력에 저는 남편이 정말 그때 당시 정신을 놓아서 잠시 실수를 한 것이라 착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 이런 착각이 깨지기까지는 1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회사 동료가 갑자기 사고를 당하게 되면서 남편이 근무하는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고 저는 병문안을 가게 되었죠. 서프라이즈로 놀래켜줘야지 생각을 했던 저는 병문안을 마치고 남편에게로 향했습니다. 저를 본 남편의 동료들은 사색이 되어 버렸죠. 자리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저는 남편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직 남편의 상간녀였던 여자가 아직까지도 병원에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남편이 없는 그날
그 여자 역시 오프날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길로 저는 이전에 알아두었던 상간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고민 없이 벨을 누르자 안에서 여자가 문을 열었어요. 열린 문틈으로 가벼운 차림의 남편도 함께 발견이 되었습니다. 당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왜 여기 있어? 당신, 왜,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아니, 그게 아니고, 잠시만, 내 얘기 좀 들어봐. 얘기? 무슨 얘기? 그만둔다던 상간녀가 버젓이 병원에 다니고 있다는 얘기? 아니면 근무하는 줄 알았던 날이 휴일이라는 얘기? 아니면 그 휴일을 맞춰서 둘이 여기서 일하고 있었다는 거? 도대체 나한테 어디까지 숨기고 있었던 거야? 당신, 진정해. 일단, 나가서 얘기하자. 어딜 나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해. 아니다. 그쪽이 한번 말해봐. 우리 남편이랑 언제부터 만난 거야? 중간에 헤어지긴 했었어? 죄송합니다, 사모님. 죄송하고 자시고 말을 해보라고. 도대체 언제부터 날 속여가면서 만난 거냐고? 당신 제발 진정해. 밖에 가자. 밖에 가서 얘기하자고. 남편은 울분을 터트리는 저를 끌고 밖으로 나왔고 화와 눈물을 모두 쏟아내고 있는 저를 향해서 오히려 비난의 말을 쏟아 부었습니다.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정말 어처구니 없고 황당한 말이었어요. 아니 도대체 내 뒤를 어디까지 쫓아왔던 거야? 어떻게 여긴 알고 있었던 거고? 거기다가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저기 집에서 소리를 지르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당신 이렇게 이성 없는 사람이었어? 이성? 지금 남편이 바람난 상황을 봤는데 어떻게 이성을 찾아? 야, 너 진짜 뭐 하자는 건데 지금? 야? 너 지금 야라고 했어? 그래. 넌 항상 그렇지. 너만 잘났고 너만 좋으면 끝이지. 그러니까 내가 바람난 거야. 알기나 해? 뭐? 지금 바람난 게 내 탓이라는 거야? 그럼 네가 잘하는데 내가 바람이 났겠어? 허구한 날 자기 맞춰주기만 바라고 시댁 식구들 무시하고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네 곁에서 견디니? 그래, 나 바람났고 그리고 너한테는 하나도 안 미안해. 쟤는 나한테 다 맞춰주고 온갖 애교까지 다 부리는데 너는 뭐 하는 거니? 뭐? 당신 진짜 뭐 하자는 거야? 미안하지도 않다고? 할 말 다 했어? 그래, 당신 아니어도 나 좋다는 여자들 줄 섰어. 헤어지겠다고? 맘대로 해. 나도 너랑은 도저히 못 살겠다. 남편은 바람 피우는 것을 들켰음에도 전혀 미안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에게 당당한 태도였죠. 그런 남편의 태도에 정말 황당하고 비참함까지 있었어요. 사실 남편이 저에게 잘해주었던 건 저도 그만큼 남편에게 잘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대학 시절에도 남편은 넉넉하지 못한 살림 때문에 학자금 대출로 학교를 다녔고 생활비도 모자란 상황이었어요. 대신 넉넉한 제가 집 월세며 생활비도 모두 지원을 해 주었죠. 졸업을 한 후에도 그동안 쌓인 대출금이며 시댁 식구들 용돈까지 챙겨주느라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제가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저의 노력은 하나도 알아주지 않고 남편은 이제 자신의 생활이 조금씩 나아지자 바로 저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만나기 시작한 것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저는 너무나 억울해 바로 미국에 계시는 친정 부모님께 연락을 했습니다. 뭐? 고서방이 바람이 났다고? 언제부터? 어떻게 알았어? 바람난 건 오래된 것 같아. 저번에 한번 걸린 후로 정리한다고 해서 그냥 지나갔거든. 근데 정리도 안 하고
지금까지 만나고 있더라고. 그래서 고서방은 뭐라고 하는데? 뭐라고 하긴. 자긴 미안하지도 않대. 내가 잘못해서 바람난 거라고 하더라고. 뭐? 참나. 시댁에서는 알고 계시니? 아마 알고 있을 거야. 저번에도 고작 그 정도 일로 난리 법석이라고 하셨는데. 모르지. 무슨 말씀하실지. 일단 주연아, 아무 생각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 아빠랑 나랑 바로 빠른 비행기 타고 갈 테니까. 알았지? 혼자서 있기 힘들면 이모 댁으로 가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 아이고, 우리 딸 그동안 얼마나 속상했을까? 조금만 기다려, 주연아. 엄마는 바로 비행기를 알아보신다며 조금만 기다리라는 말을 남기셨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바람이 들키고 집으로 들어오지 않았고 며칠 뒤 시모는 저에게 전화를 해 왔습니다. 예, 너는 어떻게 애 하나를 잘 굴리지도 못하고 그 난리를 피웠니? 어떻게 여자의 집은 알고 간 거야? 제가 난리를 피운 게 아니라요. 어머님 그 잘난 아들이 본처를 감쪽같이 속이고 그 짓거리를 하는데 그럼 보고만 있나요? 난리를 피운 게 아니면 뭐니? 남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생난리를 피워놓고서는 애비가 너랑은 더 이상 못 살겠다고 하더구나. 아니 그렇게 헤어지라고 할 때는 못 헤어진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참. 아무튼 네가 가서 싹싹 빌어라. 그냥 네가 잘못했다고 해. 의사 사모가 쉽게 되는 자리가 아니라니까. 아니, 제가 뭘 했다고 빌어요? 아주 의사 사모 2번 됐다간 조상 치르겠네요. 누굴 지금 호구로 하세요? 뭘 잘못했긴? 우리 아들 사회적 체면도 있는데 그 집에 찾아가서 그 난리를 피우고 거기다가 직장 동료들 앞에서 남편을 막 찾았다며. 그건 남편을 무시한 게 아니고 뭐니? 나였어도 기분 나빴겠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과하고 이혼은 나중에 생각해보자고 해라. 이게 다 네 손해야. 제가 손해볼 게 뭐가 있나요? 손해라 하면 당신 아들이 더 손해 아닌가요? 그건 두고 보면 알 테고. 헤어지자고 하는데 저는 거절할 이유 없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제가 일을 더 크게 만들었다며 저의 탓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차피 시댁 식구들로부터 좋은 반응은 기대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로 타격은 없었지만 남편의 뻔뻔한 태도는 시간이 지나도 타격감이 정말 크더라고요. 하루에도 수십 번의 고민을 하던 상황에서 미국에 계셨던 엄마와 아빠가 들어오시게 되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한국으로 오시자마자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내놓으셨어요. 사실 저희가 살았던 집은 엄마 아빠가 가끔씩 한국에 들어오실 때 머무르려고 했던 별장 같은 집이었습니다. 그런 집을 저는 남편과 결혼을 하면서 신혼집으로 사용을 하게 된 것이었죠. 그런 집을 부모님께서는 바로 들어오시자마자 처분으로 내놓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부모님께서는 빠르게 저희 한국 결혼 생활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께서 정리를 하셨던 것은 비단 제 결혼 생활만이 아니었죠. 혹시 주연이 너희 엄마 아빠 한국에 오셨니? 갑자기 투자를 철회한다고 하시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당연하죠. 저희가 이제는 가족도 아니고 뭣도 아니니까요. 엄마 아빠가 다 정리하시고 가신다고 하셨어요. 갑자기 왜? 너 혹시 너희 부모님께 우리 아들 바람났다고 이야기했니? 네, 당연히 얘기해야죠. 왜 이혼하는지는 아셔야 하니까요. 그걸 왜 얘기를 하는 거야? 주연아, 너 진짜 눈치 하나도 없는 거니 뭐니? 너 의사 사모하려면 이런 거 감당해야 하는 거라고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 않았니? 근데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저
의사 사모 바란 적 없습니다. 그건 당신이 원하신 거죠? 저는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바란 적 없습니다. 그리고 투자 철회하는 건 투자자 마음이지, 그걸 가지고 말할 자격은 없지 않나요? 뭐? 됐다. 너랑 얘기하느니 너희 부모님이랑 말을 하지. 시모는 저를 뒤로 한 채 저희 부모님을 직접 만나겠다고 말을 했지만 저희 부모님은 더 이상 시댁 식구들과 마주치고 싶지 않아 하셨습니다. 엄마 아빠는 혹시라도 외동딸이 시집을 가 미움을 받는 건 아닐까 싶은 마음에 결혼을 하면서 정말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엄마 아빠 역시 미국에서는 잘 나가는 사업가셨기 때문에 금전적인 지원이 가능했었죠. 그러다가 시댁에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서 저희 부모님을 투자자로서 투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시댁 사업 비중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모님께서 계약 해지를 주장하자 시모가 얘기를 했는지 남편은 뻔뻔하게도 저에게 연락을 해 왔습니다. 지금 나 때문에 우리 집에 이렇게 복수하는 거야? 정말 유치하네. 뭐? 유치해? 아니, 난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이 정도로 복수라고 말하니 참 웃기다. 이렇게까지 해서 당신한테 좋은 게 뭔데? 왜? 의사 사모 자리 뺏기니까 억울해? 아니면 그냥 의사 사모 자리는 남겨둘게. 말하지 그랬어. 그게 억울해서 이러는 거라고. 이건 원치 않으면 사모 자리는 남겨둘 테니 걱정하지 마. 정말 내가 정신 나간 사람이랑 10여 년을 같이 했다는 게 창피하네. 뭐? 정신 나간 사람? 그래, 너. 야, 니까짓 게 뭐라고 나한테 사모 자리를 남겨두니 만이라고 하니? 의사면 다야? 의사면 날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니? 피는 못 속인다더니 역시나 너네 집 피는 다를 게 없네. 사람 무시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때의 말을 내뱉어? 내가 언제 널 무시했어? 그리고 유치하게 나온 건 그쪽이야. 유치하게 나왔다고? 참 웃기네. 지금까지 지원해준 걸 고맙게 생각하기는커녕 당연하게 생각했다는 거네. 내가 정말 보는 눈이 없긴 없었나 보다. 지금 내 심정을 알아? 난 너 같은 사람이랑 결혼한 걸 땅을 치고 후회해. 그때의 내 눈을 뽑아버리고 싶은 지경이야. 넌 네가 순해보고 한결같이 나만 바라봤다고 생각하지? 아니? 넌 내가 너한테 한 거에 발톱만큼도 못 따라와.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거 모두 다 가지고 갈 거니까 두고 봐. 복수라고 했어? 복수 생각도 안 했는데 지금부터 할 테니 걱정하지 마. 남편은 저에게 유치한 복수를 한다며 비아냥거렸고 저는 그런 남편의 태도에 더욱 화가 나 깔끔하게 정리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한국의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저를 위해 변호사를 고용해 주셨어요. 지금까지 모아온 증거 자료를 토대로 이혼 청구를 진행하였죠. 저는 남편의 부정행위를 근거로 이혼을 청구하였고 남편은 그동안 제가 시댁 식구들과 자신을 무시했다며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남편은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에 대해서는 직장 동료라며 부인을 했죠. 그렇지만 증거 자료에는 남편이 부정행위에 대해서 인정했던 그날의 대화들이 모두 담겨 있었고 이혼은 수월하게 진행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으로부터 2천만 원, 상간녀로부터 1,500만 원의 위자료를 받고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복수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죠. 사실 남편이 다니고 있는 병원은 아빠의 친구가 이사장 자리에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남편이 입사를 하게 되자 사위가 거기에 다니게 되었다고 한번 말을 한 적이 있어 이사장님이 남편을 찾았던 적이 있었죠. 그것 때문에 사내에서는 남편이 이사장 백이 있다며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아마 상간녀 역시 그 소문을 듣고 만나게 된 것이 아닐까 추측되고 있었죠. 아빠는 사위가 간호사랑 바람이 났다면서 친구에게 얘기를 하게 되었고, 그 뒤로 사내에는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징계위원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람들 사이의 소문도 계속 퍼지게 되면서 남편과 상간녀는 결국 해직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자 남편은 갑자기 저자세로 저에게 사과를 구했습니다. 주연아, 내가 미안해. 정말 잘못했어. 그때 뻔뻔했던 사람은 어디 갔나 모르겠네. 나 때문에 바람이 났다고 했던 사람은 어디 갔어? 주연아, 정말 내가 잘못했어. 사실 외로워서 그런 거야. 진짜 그 여자 사랑한 건 아니었어. 정말 믿어줘. 그걸 2번이나 속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앞으로 당신이랑 나랑 마주할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남편은 저에게 싹싹 빌며 사과를 했지만 저는 남편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렸는지 전화며 문자로 저에게 폭언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시모는 아들 인생을 제가 말아먹었다며 크게 비난을 했죠. 야, 너 때문에 귀한 우리 아들 직장도 잘리고 뭐 하자는 거야? 저 때문이요? 아니요. 이건 아주머니 아들 때문이죠. 어디서 저한테 화를 내세요? 아줌마? 너 지금 시어머니한테 아줌마라고 했니? 저 남편도 없고 고로 시어머니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야, 저 할 만한 사람도 없고요. 네가 이렇게 해서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널 만나서 우리 아들 인생이 낭떠러지가 되었어. 내가 그때 정말 뜯어 말렸어야 하는 건데. 그러게요. 정성으로 뜯어 말리시지 그러셨어요. 근데요, 아주머니. 인생은 자기가 알아서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쪽 아들은 잘못된 선택을 한 거고요. 남 탓하지 마시고 자기 아들이나 제대로 훈육하세요. 시모는 아직까지도 저 때문에 자기 아들이 인생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되었다며 엄청나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런 시모의 비난에 콧방귀도 끼지 않고 있죠. 지금 생각해보면 한 번 잘못한 사람은 2번은 더 쉽다는 말이 왜 나왔는지 알 것 같습니다. 한 번 잘못했을 때 냉정하게 잘랐다면 지금의 저는 상처가 덜했을까요? 비록 원하는 대로 남편과 평생 행복하게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더 늦기 전에 정리할 수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살 된 아들을 키우고 있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최근에 남편과 많은 고민 끝에 이사를 결정하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새로운 지역에서 다시 시작을 하려다 보니 쉽지는 않네요. 하지만 언제까지 그곳에서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 보니 큰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부분을 희생하면서까지 이사를 결심하게 된 이유는 제 위로 3명의 손이 동서들 때문인데요. 제가 임신을 하게 되면서부터 여러 가지로 저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가장 큰 이유는 힘쓰는 일들에 대해서 열애를 하게 되자 본인들이 직접 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면서 불만들이 쌓이기 시작했었죠. 저는 가족들끼리 그런 걸로 문제가 될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지만 손이 동서들은 저와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시댁에 모임이 있을 때면 임신한 제가 안정을 취하기 위해 시모가 감싸고 돌면 저에게 많은 질투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본인들도 임신을 했을 때 시모에게 대우는 다 받았을 텐데 왜 저한테만 유독 안 좋은 시선들을 보내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죠.
그리고 손윗 동서들은 가족들이 옆에 없고 며느리들만 모여 있을 때 저에게 더욱더 심하게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임신했다고 해서 모든 일에 손 놓고 있으면 안 되지. 우리가 똑같은 길을 걸어왔었다는 거 몰라? 막내 동서면 눈치껏 행동할 줄도 알아야 하는 거야. 어머님께서 동서 보고 쉬라고 얘기했다고? 그 말을 그대로 들어서야 되겠어? 우리가 보내는 시선이 어떤 의미였는지 모르는 거 아니잖아. 밖에서 사회생활 안 해본 것도 아니면서 왜 이렇게 눈치가 없는 거야? 임신 초기에는 최대한 몸조심하는 게 좋다고 하셔서 저는 어머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한 것밖에 없는걸요. 그리고 방금 눈치를 주셨다고 했는데 저는 그런 걸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었어요. 차라리 눈빛으로 무언가를 말하지 마시고 시키실 일 있으면 직접 오셔서 얘기해 주세요. 그렇다고 제가 손 놓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일이든지 도와드리려 하고 있잖아요. 그게 도와주는 거야? 지금 우리가 힘들게 음식하는 거 안 보여? 요즘 젊은 것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꼭 해야 직성이 풀리나 봐. 나 때는 불만 같은 거 있어도 속으로 삭혔다고. 그런데 동서는 막내라고 아버님 어머님한테 온갖 이쁨 다 받고 있으니까 개념을 아예 상실한 것 같은데? 형님이 얘기하실 때는 무조건 토달지 말고 얘라고 하는 거야. 표현에는 자유가 있는 건데 왜 그런 걸 숨겨야 하는 건데요? 저는 오히려 할 말 못하는 형님이 더 이상하게 느껴지는걸요. 그런 것들이 나중에 집안 싸움을 일으키게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고 싶은 말은 하라고 입이 달려있는 거지. 입을 다물고 있으라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부당한 취급을 하신다면 저는 그에 따른 불만을 얘기할 거고 그런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뭐가 문제인지 정확하게 짚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라면 저 또한 형님들의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요즘 시대가 조선시대도 아닌데 무조건 얘라고 말만 듣길 원하시는 건 아니죠? 형님들은 어이가 없다는 듯이 저를 위아래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저 또한 할 말이 정말 많았지만 시부모님 앞에서 언성을 높이며 얼굴을 붉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시댁 집안의 막내 며느리로 들어왔다 해서 먼저 고개를 숙이면서 형님들한테 굽신거리는 건 제 성격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막내라고 기선제압을 하려는 건지 저를 말로 휘두르려 하는 모습들이 정말 보기 안 좋게 느껴지고 있었죠. 시댁에 먼저 들어온 사람들일수록 그에 따른 모범이 되어야 되는 건데 오히려 어떻게 하면 저를 발밑에 두고 부려먹을 수 있을지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게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실망 또한 많이 했던 게 처음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새 형님들이 저를 위아래로 훑으시더니 안 좋은 시선으로 불쾌하게 바라보았고 시부모님께서 근처에 안 계실 때 큰형님은 제 위로 3명의 손윗 동서가 있으니 정신적으로 버티기가 힘들 거라며 며느리로 들어오지 않는 게 정신 건강에 좋을 거라면서 저한테 겁을 주고 있었네요. 초면에 그런 말을 한다는 자체가 문제였지만 저는 형님들을 보고 결혼을 하는 게 아닌 남편 하나 보고 시집을 오는 거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고 그 말을 무시해 버렸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분명 텃세를 부릴 거라는 걸 예상했고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손윗 동서들의 기가 상당히 세다는 걸 인사드리러 갔을 때부터 알 수 있었죠. 그렇게 남편과 결혼을 하고 제가 두 눈으로 목격한 건 아주버님들이 잡혀 살고 있었다는 게 문제였어요. 새 형님들이 집안을 휘두르며 서로 똘똘 뭉쳐서는 아주버님들이 길을 펴지 못하게 잡고 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 그런 걸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새 형님들이 워낙 뭉쳐서 행동하다 보니까
시부모님도 눈치만 보고 계셨죠. 하지만 저는 형님들의 성격과 반대되는 행동을 보이면서 원하는 대로 제가 따르지 않게 되자 그런 것들을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손이 동서들이 저를 잡아먹을 것도 아니기 때문에 두려울 게 없었고 제 옆에는 남편과 시부모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걸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 걸 새형님들도 이미 눈치를 채고 있었죠. 저에게 더욱더 압박을 가하면 저는 반대로 여우 같은 행동을 더 심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새형님들은 저를 상당히 얄밉게 보고 있었네요. 동서, 가서 과일 좀 깎아와. 임신을 했어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막내 동서가 깎아주는 과일 좀 먹어보고 싶네. 이거 어쩌죠? 제가 지금 아랫배가 뭉쳤는지 일어나는 게 힘들어서 좀 누워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여보, 나 좀 방으로 들어가서 잠깐 쉴게. 오늘 은근히 긴장을 많이 했는지 배뭉침이 자주 생기네. 과일은 형님이 직접 깎아 드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 그렇게 해라. 원래 임신했을 때 몸에 물이 오면 배뭉침이 자주 일어난다 하더라. 그리고 스트레스가 안 좋으니까 불편하면 일찍 들어가도 된다. 괜히 오래 있어봤자 좋을 것 하나 없어. 초기가 제일 위험한 거야. 과일은 첫째 네가 깎아와도 되잖아. 어머님, 정말 너무하세요. 예전에 제가 임신했을 때는 계속해서 움직여야만 뱃속의 아이도 건강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네가 살이 너무 많이 쪄서 그런 거지. 시도 때도 없이 누워만 있으려 했잖아. 임신 초기인데 먹고 자고밖에 더 했니? 그래서 어떻게 됐어? 하도 먹어대기만 하고 운동은 하지도 않아서 결국 출산하다가 체력이 떨어지는 바람에 재앙절개 했잖아. 하마터면 둘 다 위험할 뻔 했었다고. 시애미가 다 생각해서 하는 얘기를 네가 무시해놓고 왜 나한테 너무하다는 거야? 막내 며느리는 원래부터 몸이 약하다고 했으니까 최대한 조심시키려는 건데 그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거니? 어머님이 속고 계시는 거예요. 괜히 과일 깎고 싶지 않아서 저러는 거라니까요. 막내 동서가 얼마나 여우 같은데요. 너도 만만치 않았어. 우리 집에 며느리로 들어왔을 때 생각 안 나? 온갖 꾀병 다 부리면서 집안 행사에는 최대한 늦게 도착해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려고 온갖 잔머리는 다 부려놓고 그것 때문에 큰며느리랑 아마 대판 싸웠었지. 지금은 서로 똘똘 뭉쳐서 지내긴 하지만 예전에는 폭풍이 한번 휘몰아친 적도 있잖아. 내가 말은 안 했지만 너희들 하는 거 보면 초등학생 수준보다 못했었다. 이래도 막내 며느리한테만 문제 있다고 얘기할 거니? 너희들이 보는 시선과 내가 보는 시선이 다르다는 걸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야. 나이가 몇인데 언제까지 애들처럼 행동할 거니? 솔직히 막내 동서는 어머님 댁에 오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휴가를 온 것처럼 쉬고 있잖아요. 머리만 대면 잠드는데 그 모습이 저희가 봤을 때 좋겠어요? 제가 막내였을 때는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다고요. 웃기고 있네. 네가 제일 심했어. 막내 며느리가 머리만 대면 잠드는 건 임신했으니까 당연한 건데 그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너는 임신했을 때나 안 했을 때나 우리 집에만 오면 잠만 퍼질러 자놓고 막내 며느리한테 그게 할 말이냐? 여기에서 잠이 제일 많은 게 너 아니야? 정신없이 밥 먹다가 갑자기 졸았으면서 누가 누구한테 잠이 많다고 하는지 모르겠네. 내가 봤을 때 우리 집안에 들어온 며느리 중에 막내가 제일 정상처럼 보이는데 쓸데없는 걸로 막내 잡을 생각하지 말아라. 새형님들이 하나같이 불만을 꺼내놓으면 시모가 대신해서 저를 막아주고 계셨어요.
정말 감사했었죠. 그런데 형님들의 과거를 들어보면 정말 가관도 아니었습니다. 저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난 개성을 가지고 있었죠. 새 형님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방으로 들어가려는 저를 노려보면서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형님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제가 따라가게 되면 이용만 당하게 되고 저를 만만하게 생각할 것 같아 확실하게 제 입지를 다지는 게 좋을 거라 판단했었습니다. 남편은 과일이 올라가 있는 접시를 가지고 방으로 들어오더니 저를 걱정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이미 새 형님들의 성격들이 어느 정도인지 대충 파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저에게 피해가 올까봐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임신을 한 몸이었기 때문에 걱정이 되긴 했었지만 그래도 끌려다닐 마음은 전혀 없었네요. 그렇게 부산했던 토요일이 지나고 일요일 아침에 저도 묵묵히 형님들 옆에서 일손을 도우며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셋째 형님이 저에게 국자 하나와 그릇을 내어주더라고요. 그리곤 뒷마당에 가서 된장 좀 퍼오라고 시켰죠. 그 정도는 어려운 게 아니었고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 말 없이 뒷마당으로 가서 된장이 들어있는 장독을 열려고 한 순간 미끄러지면서 발목을 삐끗하는 사고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바닥을 자세히 보니 무언가 알 수 없는 미끄러운 게 바닥에 묻어 있었어요. 냄새를 맡아보는 순간 기름이라는 걸 알 수 있었고 제가 힘겹게 일어나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넘어지면서 흙투성이가 된 모습을 마주하게 된 남편이 어떻게 된 거냐며 경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발목은 심하게 부어있는 상태였고 당장 병원으로 가봐야겠다며 저를 급하게 업었는데 주방에서 새 형님들이 저를 째려보면서 아주 얄미운 미소를 띠고 있더라고요. 그때 확실하게 알 수 있었고 시부모님께서는 저와 뱃속의 아이를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도움으로 병원에 도착해서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요. 다행히 뼈에는 이상이 없고 인대가 늘어나서 한동안 깁스를 해야 되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다시 시댁으로 돌아왔는데 발목에 깁스를 한 모습을 본 시부모님께서는 걱정을 많이 하셨지만 새 형님들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야지. 임신했다는 걸 착각이라도 했던 거야? 어떻게 거기에서 넘어질 수가 있는 거지? 제가 일부러 넘어졌다는 건가요? 셋째 형님이 된장 좀 퍼오라고 시켰잖아요. 그런데 장독대 앞에 기름칠이 칠해져 있었다고요. 어머, 그래서 지금 그걸 내 탓으로 돌리는 거야? 그런 건 동서가 조심했어야지. 괜히 일하기 싫어서 핑계 대는 건 아니고? 그렇잖아도 내가 가봤는데 넘어질 만한 건 아무것도 없던데? 된장 좀 퍼오라는 게 그렇게 싫었어? 이참에 일부러 넘어져서 앞으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겠다는 거잖아. 동서가 말했던 기름은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던데? 내 말이 틀렸으면 가서 직접 확인해 보라고. 어머님, 막내 동서가 임신 핑계론 한계가 있으니까 일부러 발목까지 접질린 거라고요. 혹시 알아요? 발목 접질린 것도 거짓일지도 모르죠. 서방님이랑 둘이서 짜고 친 연기인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저는 셋째 형님의 말에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남편에게 당장 뒷마당으로 가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렇게 온 가족 모두가 뒷마당으로 가게 되었는데 장독 앞에는 충격적이게도 바닥에 기름칠은 전혀 되어 있지 않았고 조금도 미끄러질 수 없이 깨끗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분명 새 형님들이 바닥에 묻어있던 기름을 지웠다는 걸 저는 확실하게 알 수 있었죠.
셋째 형님은 더욱더 큰 소리치면서 자기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갔다며 그동안 저에게 쌓였던 불만들을 한꺼번에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남편과 시부모님은 저를 믿어주셨지만 새 형님들은 계속해서 저를 압박해 나가고 있었죠. 어머님, 이래도 막내 동서 편만 들어주실 거예요? 이거 봐봐요. 얼마나 여우 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동서를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나중에는 저희 머리 위로 기어오를 거라니까요. 확실하게 혼 좀 내주세요. 제가 왜 이런 걸로 쓸데없이 거짓말을 하겠어요. 형님들이 저를 그동안 안 좋게 생각해서 일부러 골탕 먹이려고 계획한 거 모를 줄 알아요? 그리고 정말 웃긴 게 장독 앞에만 깨끗하게 청소를 하셨네요. 이왕 하시는 거 주변까지 깔끔하게 청소를 하셔야지 의심이 안 가죠. 제가 넘어진 부분만 너무 깨끗하게 닦아 놓으신 거 티나지 않나요? 그만들 해라.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한 번만 더 내 앞에서 서로 얼굴 붉히고 싸우면 더 이상 서로 모이지도 말자. 새 형님들은 저를 잡아먹을 듯이 무서울 정도로 노려보고 있었고 저 또한 그런 형님들한테 절대 밀리지 않았습니다. 만약 앞으로 넘어졌다면 뱃속에 있던 아이까지 위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새 형님이 저에게 했던 행동들에 대해 절대 그냥 넘어갈 생각은 없었네요. 결국 그날은 더 이상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있는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남편과 저는 일찍 집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남편은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발생될까봐 걱정을 하고 있었지만 저는 받은 만큼 돌려줘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라 많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냥 넘어간다면 본인들이 이겼다고 생각하면서 저를 더 막대할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저는 또 다른 계획을 세웠고 다음번에 시댁에 가게 됐을 때 새 형님들의 실체를 꼭 밝혀내길 결심하게 되었죠. 몇 달의 시간 동안 저는 꾸준하게 치료를 받으면서 다쳤던 발목을 다시 회복시켰고 다가온 명절에 정상적으로 걸어서 시댁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이미 새 형님들은 뭐가 그리 좋은지 주방에서 웃고 떠들면서 음식 준비에 한창이었어요. 시부모님께서는 저희 부부를 반갑게 맞아주셨고 저는 남편과 함께 방에 들어가 짐을 풀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형님들은 저를 보자마자 침묵을 유지하면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둘째 형님이 저보고 가까이 오라며 손짓을 하고 있었네요. 그리곤 임신한 귀한 몸이니 최대한 편하게 음식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며 재료 손질을 하라고 마늘과 양파를 한 무더기 안겨주었고 새형님들의 눈에 안 보이는 곳에서 손질하라며 주방에서 내쫓았습니다. 거기까지는 참을만 했어요. 몇 달 만에 시댁에 온 거기 때문에 들어오자마자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거실로 나와 마늘과 양파를 다듬고 있는데 눈이 맵긴 했지만 참을만 했고 제가 혼자서 재료 손질을 하고 있자 시부모님과 남편이 옆에서 일손을 도와주었네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첫째 형님이 뭐가 또 불만인지 시모께 재료 손질 도와주었다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시모한테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시모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묵묵히 재료 손질을 하셨네요. 첫째 형님은 저를 도와주고 있다는 걸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는지 계속해서 궁시렁거리며 형님들과 험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안 좋은 말들이 거실에까지 들려오자 남편이 참다 못했는지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들어가려 하길래 남편의 손을 잡으며 일단 참으라고 신호를 주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한 가족이 되었으면
서로 헐뜯지 말고 잘 지내야 하는데 어떻게 다들 똑같을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저를 보면서 고생이 많다고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렇게 또 다시 시작된 안 좋은 감정들을 가지고 설 명절을 보내고 있는데 모두가 한자리에 앉아 얼굴을 마주보며 식사를 하고 있던 그때 밥상 앞에서 셋째 형님의 한마디가 엄청난 파장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어머님, 이제 막내 동서도 안정기에 접어들었으니까 일 좀 시켜도 되죠? 그때는 최대한 안정을 취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저 임신했을 때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다고요. 오늘은 동서도 똑같이 일을 시켜야 되겠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동서를 너무 감싸고 돌수록 저희는 어머님한테도 안 좋은 감정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요. 너희들은 왜 막내 며느리를 못 잡아먹어서 한 달인 거야? 텃세 부리는 것도 정도껏 해야지.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나올 건데? 지금까지 버릇없이 했던 행동들에 대해 전부 머리 숙여 사과하고 그리고 우리가 시키는 거 토달지 않고 무조건 받아들여야 평화가 찾아올 것 같은데요. 생각해보세요. 저희는 셋이서 똘똘 뭉쳐 지내는데 막내 동서만 차별을 한다는 건 그만큼 저희와 동서 사이에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닐까요? 어느 쪽이 잘못된 것 같으세요? 동서가 저희 집 식구가 되기 전에는 어땠는데요? 평화롭지 않았나요? 그런데 지금 집안 꼴을 보세요. 동서 하나 잘못 들어와서 집안이 말이 아니에요. 스트레스는 또 얼마나 많이 받는 줄 아세요? 어머님이 확실하게 중심을 잡고 막내 동서를 잡아주셔야 저희가 교육을 똑바로 시킬 수 있는 거라고요. 계속 이런 식으로 갈 건 아니죠? 누가 더 많은 피해를 볼 것 같으세요? 제가 봤을 때 저만 정상이고 형님들이 비정상 같은데요. 그 말에 책임들 질 수 있으세요? 뭘 믿고 그리 자신만만하신 거예요? 어머, 동서, 지금 말 다 했어? 어디서 형편없는 집안이 굴러 들어와 놓고 지금 우리 보고 비정상이라는 말이 나와? 나랑 한번 해보자는 거야? 막내면 막내같이 굴어야지. 어디서 맏며느리로 행동하려 들고 있어? 동서가 이래서 혼나는 거야. 셋째 형님은 시부모님 보는 앞에서 자기 앞에 있던 국그릇을 제 얼굴에 던져 부어버렸어요. 다행히 대화를 주고받는 동안 어느 정도 식었는지 크게 뜨거운 건 아니었지만 저희 엄마가 명절날 시댁에 인사드릴 때 입고 가라고 사주셨던 인부복이 전부 다 망쳐버리자 더 이상 새형님들을 사람으로 상대하는 건 안 될 것 같아 숟가락을 든 뒤 새형님들한테 나이를 먹었으면 어른답게 행동 좀 하라고 한 대씩 쥐어 막으려는 순간 시모가 제 숟가락을 뺏으시더니 직접 형님들을 훈계하셨네요. 새 형님들의 머리를 강타한 순간 숟가락은 휘어졌고 머리를 맞아서 고통스러운지 비명을 지르며 뭐 하시는 거냐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남편이 밥상 위에 캠코더를 올렸습니다. 순간적으로 정적이 흐르더니 모두들 캠코더에 집중을 했고 저는 오늘만큼은 조용히 넘어가고 싶었지만 형님들이 시부모님 앞에서 보인 행동들과 제가 받았던 상처에 대해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 같다며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캠코더의 화면에 새형님이 나오는 순간 셋 다 모두 경악을 하고 말았네요. 이번 명절에 버릇없는 막내 동서를 아주 골로 가게 만들어야 되겠어. 함께 동참해 줄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이건 너무 위험하지 않아요? 그러다 정말 큰일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래요. 저번에도 솔직히 너무 위험했었다고요. 다행히 뒤로 넘어져서 발목만 다친 거지. 앞으로 넘어졌다면 유산됐을 수도 있었다고요.
그런데 방금 형님이 말한 계획은 그때보다 더 큰 문제를 일으킬 게 뻔한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나중에 저희한테 무슨 문제라도 생기면 어쩌려고요? 저는 너무 걱정이 돼서 이번 일은 함께하지 못할 것 같아요. 형님이 막내 동서를 얼마나 마음에 안 들어 하는지는 알겠는데요. 만약에 이런 계획이 저희가 했다는 게 밝혀지기라도 한다면 그땐 오히려 저희 앞날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최대한 좋게 말로 풀어서 막내 동서를 우리 편으로 만들면 편하지 않겠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이건 중범죄에 속할 수 있을 만큼 심각한 계획이라 너무 불안해요. 여기서 지금 우리 말고 누가 있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안심해도 된다니까. 막내 동서가 목에 힘주고 다니는 꼴을 계속해서 보겠다는 거야? 나는 절대 그 꼴 못 본다고. 내가 왜 이번 여행 계획을 세웠는데 절대 우리가 했다는 걸 모르게 철저하게 준비할 거라니까. 어차피 동서들은 나와 함께 한 배를 탄 사이 아니야? 나랑 등 돌릴 거야? 그런 거 아니면 이번 계획은 조용히 따라오도록 해. 일단 셋째 동서가 함께 모여 밥을 먹을 때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들어. 그럼 내가 그 분위기를 더욱더 고조시키다가 몸싸움을 벌일 거고, 둘째 네가 나한테 갑자기 화를 내면서 그만하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그 다음에 동서를 데리고 바람 좀 쐬고 오겠다면서 밖으로 나가서 뒷마당 산책길로 함께 걸어가. 최대한 긴장을 풀어줄 수 있는 말들로 상황을 만들어 가다가 내가 설치해두었던 목적지까지 끌고 가는 거야. 그리고 막내 동서가 그걸 밟는 순간 우리의 계획은 마무리가 되는 거라고. 엄청난 고통이 뒤따르겠지만 증거도 없을 뿐더러 느낌적으로만 인지하고 있겠지. 결국 알아서 고개를 숙이게 될 거고 앞으로 저런 꼴도 보기 싫은 모습은 두 번 다시 안 봐도 되는 거라고. 시부모님은 새 동서의 계획에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셨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려는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첫째 형님이 손을 부들부들 떨더니 옆에 앉아있던 큰 시숙의 뺨에 손을 올려 붙였습니다. 둘째, 셋째 형님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고 첫째 형님은 큰 시숙한테 어떻게 된 거냐며 소리치고 있었네요. 첫째 형님이 큰 시숙의 뺨에 손을 올려 붙인 이유는 캠코더에 찍혀있던 모습을 담은 사람이 큰 시숙이었어요. 막내 동생인 저희 남편과 제가 불행해지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는지 저희만 빼고 새 형님의 집안끼리 여행을 갔을 때 이런 계획을 듣게 된 큰 시숙이 캠코더로 전부 다 촬영해 놓으셨던 거네요. 시숙은 첫째 형님 몰래 저희 집으로 찾아와 캠코더를 건네주시면서 도저히 함께 살아갈 수 없을 것 같다며 결혼 생활에 대해 후회를 하셨어요. 저희는 정말 큰일을 당할 뻔했지만 큰 시숙의 옳은 결정에 사고를 면할 수가 있었죠. 시부는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고 캠코더에 찍혀있는 내용대로 뒷마당에 연결되어 있는 산책로를 걸어가 목적지에 도착을 하니 동물을 잡는 덫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밟게 된다면 아마 제 발목에는 평생 장애가 생기게 되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엄청난 고통으로 인해 유산까지 될 수도 있는 엄청난 일을 첫째 형님이 꾸미고 있었습니다. 오로지 제가 자기 멋대로 부릴 수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이 해선 안 될 행동을 저지르려 했다는 거에 엄청난 소름이 온몸을 감싸고 말았네요. 둘째, 셋째 형님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며 저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첫째 형님은 저에게 절대 용서를 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치며 이성을 잃은 모습을 보여주었죠. 결국 세 형님들은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런 끔찍한 일을 계획했다는 거에 엄청난 실망을 하게 된 큰 시숙은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주버님은 현재 별거 중인 상태라고 하네요. 모든 걸 계획한 첫째 형님과 그 뒤를 도운 형님들은 저에게 피해가 가지 않았어도 계획적인 범행을 저지르려 했다는 거 하나만으로 법적 처벌은 면하지 못했습니다. 둘째, 셋째 형님은 폭풍 눈물을 흘리면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애원하는 바람에 아이들을 봐서 용서를 해드렸지만 첫째 형님은 끝까지 자존심을 굽히지 않으시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을 진행하게 되었네요. 그날 이후 6개월의 형을 살고 나온 첫째 형님은 저희 가족 앞에 또다시 모습을 나타내었어요. 자기가 받았던 상처에 대해 똑같이 돌려주겠다며 또 한 번 난리를 치길래 접근 금지 신청을 하고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2번 다시 그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네요. 한 번만 더 저희 집안에 해를 가한다면 그땐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만들 생각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올해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가족분들과 즐거운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 살고 있는 34살 평범한 직장인 여자입니다. 언제나 안정적인 삶을 원하고 있고 정해진 틀에서 벗어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돌발적인 행동들은 아예 생각도 하지 않고요. 언제나 차분하게 모든 걸 계획하는 편입니다. 남들은 저보고 삶이 재미없다며 한 번뿐인 인생 왜 그렇게 살고 있냐고 한심한 듯 쳐다보면서 얘기하지만 제가 이렇게까지 된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지금까지도 저를 너무 괴롭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답답한 마음을 풀어보고자 여러분들께 제 사연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사랑하는 남자와 처음 만난 건 4년 전쯤이었어요. 그때 당시 같이 생활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초등학교 교사였고 제가 일하는 쪽으로 발령이 나면서 마땅한 집을 구하지 못해 혼자 생활하던 집에 당분간 얹혀 살게 되었었어요. 학생 때부터 친구로 지냈었기 때문에 상당히 친한 사이였고 저와 성격도 비슷하며 술자리 같은 것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딱히 방해될 만한 문제거리들이 없기 때문에 집을 구할 때까지만 같이 살게 되었었어요. 아무래도 혼자 있을 때보다 같이 지내다 보니 처음에는 정말 많은 대화를 하고 좋은 점이 훨씬 더 많을 거라 생각했었지만 제 집이고 혼자 살아오면서 맞췄던 패턴이 있어서 그런지 점점 불편한 점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런 문제들이 오랜 우정을 쌓아왔던 친구와 갈등의 문제가 생기고 말았어요. 서로 성격이 비슷해서 부딪힐 일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서로 조심한다고 해도 가끔 예상하지 못한 성격 차이가 정신적으로 꽤나 힘들게 만들었고 다투게 되는 상황까지 발생이 되었었어요. 시간이 지나고 자연스럽게 서로를 이해하며 원래대로 돌아갔지만 서먹서먹해진 사이는 좀처럼 쉽게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때 처음으로 후회를 했었고 과거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까지 가지게 되었었죠. 친구도 저와의 사이를 다시 예전처럼 돌리고 싶었는지 조심스럽게 먼저 말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우리 내일 저녁 같이 먹을래? 우리 둘이 시간 안 보낸 지도 꽤 오래된 것 같은데. 나는 한가한데 너는 어때? 내일? 나는 당연히 회사 집 밖에 모르니까 당연히 약속은 없지. 그래, 오래간만에 같이 저녁이나 먹으러 가자. 그럼 네가 나보다 한 30분 정도 일찍 끝나니까 우리 학교로 와줄 수 있지? 어차피 내가 알아본 음식점이 우리 학교 근처이기도 하거든. 겸사겸사 학교도 구경시켜주고 좋을 것 같은데?
그럼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을게. 친구는 저와의 관계를 다시 예전으로 돌리고 싶었는지 먼저 말을 꺼내기 시작하면서 서먹서먹했던 사이를 풀어나가려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약속을 하게 되었고 다음날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일한 뒤 항상 제가 먼저 퇴근하기 때문에 친구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 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래간만에 학교에 방문을 하니 학창시절에 친구들과 웃고 떠들며 즐거웠던 기억들이 떠올랐고 그때로 다시는 돌아가지 못할 거라는 현실에 씁쓸한 마음이 무언가 묘한 감정을 느끼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주변을 구경하며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있는 학생들을 보고 있는데 학교 선생인지 학생들과 함께 땀 흘리며 부대끼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처음으로 보게 된 그 선생이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밝게 웃으면서 학생들과 소통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이 입가에 미소를 띠게 만들었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자 축구를 구경하고 있는 저를 발견한 친구가 제 옆으로 다가와 바라보고 있던 선생을 소개해줬어요. 친구가 손을 흔들자 저희 쪽으로 다가온 남자 선생은 저에게 밝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고 이 사람과의 인연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친구와 저녁을 먹으며 그동안 서로 서운했던 점과 같이 살면서 불편하고 고쳐야 될 문제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갔고 그동안 서로 하지 못했던 말들까지 주고받으면서 분위기는 다시 예전처럼 좋아졌어요. 그런데 친구와 한참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던 도중 식당 문을 열고 우르르 들어온 학생들이 꽤 자주 왔었는지 음식 주문하면서 들어왔고 그 뒤를 따라온 한 남자는 친구가 다니던 학교 선생이었어요. 학생들 저녁 먹이고 보내려고 왔다며 반갑게 인사를 건넨 뒤 학생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성격도 차분해 보이고 괜찮은 사람 같았어요. 친구에게 물어보니 학교에서 평판도 좋았습니다. 그때 친구와 저녁 식사를 같이 하기 위해 학교에 나가지 않았다면 이 남자와의 인연도 이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첫 만남 이후 친구와 시간을 보내려 학교에 자주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거의 마주쳤고 친구와 친해서 그런지 한두 번 대화를 하다 보니 어느새 저와도 가까워지기 시작했고 전혀 이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사이가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친구는 괜찮은 집이 나와서 함께하던 추억을 접어둔 채 새로운 집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성격이 정말 괜찮은 사람이고 저와도 잘 어울린다며 좋은 말만 해주는 친구에게 너무 고마웠어요. 그렇게 저희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서로 알고 지내며 단 한 번의 문제점도 없이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리고 2년의 시간 동안 보고 느낀 모습이 앞으로의 결혼 생활까지 생각하게 만들었고 좋은 인성을 가진 그 사람과 결혼을 하고 싶은 생각이 어느 순간 제 머릿속을 꽉 채울 정도로 사랑하게 되었어요. 우리 만난 지 2년이나 되었고 나이도 적지 않은데 앞으로 계속 이런 관계만 유지하며 만날 생각은 아니지? 그렇지. 나도 같은 생각하고 있었어. 그런데 어떤 식으로 내가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만 하고 있었지. 제가 말이 끝나는 순간 결혼하자는 말이 나왔고 그 사람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서로가 바라보고 있는 미래가 같았고 앞으로 남은 인생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자는 말에 저도 고민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앞으로 좋은 날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제 손을 잡아주었고 저는 그 사람의 뒤만 따라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렇게 서로 양가 부모님 집안에 인사를 드리려고 계획하게 되었어요. 저희 집안과 남자 집안과 재산 차이는 어느 정도 있었지만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아빠가 운영하는 사업이 작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별 문제 없이 결혼 진행이 될 것 같았고 저희 부모님께서도 제가 워낙 조용했었기 때문에
소개해줄 남자가 있다고 전화를 했을 때 많이 놀라셨어요. 초등학교 교사라는 말에 많은 기대를 안겨주었고 주말이 되고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된 날 많이 긴장을 했는지 떨리는 목소리로 잘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며 손에 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런 모습이 안쓰러워 어느 정도 진정이 될 때까지 집 앞에서 호흡을 가다듬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저희를 보며 반갑게 맞아주셨고 신경을 많이 쓰셨는지 맛있는 음식들 위주로 한상 차려주셨어요. 그렇게 한자리에 모여 많은 대화가 이어졌고 저희 부모님 얼굴은 상당히 밝으셨어요. 제가 남자를 소개해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이런 날이 오게 될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셨는지 부모님께서도 저희 못지않게 상당히 많은 긴장을 하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대화를 주고받고 엄마는 저와 잠시 주방에 있을 때 좋은 사람 같다며 배운 사람이라 뭔가 다르다며 서둘러 결혼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렇게 몇 시간 동안 함께한 자리는 제가 예상했던 것처럼 마무리가 잘 되었어요. 우리 부모님도 좋은 분이셔. 워낙 두 분이서 조용하신 편이라 말수는 적으신데 이번에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어서 소개해주고 싶다고 얘기하니까 놀라셨는지 꽤나 궁금해 하시더라고. 어머니가 언제 데리고 올 거냐고 몇 번을 물어보던지 내가 귀찮아 죽겠다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요즘 많이 바쁘셔서 시간이 잘 나지 않거든. 학교 교장이라고 내가 저번에 얘기했었지? 그런데 이번에 은퇴하시거든. 그러다 보니 처리해야 될 일이 많더라고. 좀 한가해졌을 때 시간을 맞추기로 했어.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이해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괜찮지? 그동안 어떤 말들 위주로 물어볼 건지 내가 몇 가지 알아볼게. 이상한 질문들은 하지 않겠지만 사소한 거라도 미리 준비한다면 긴장하지 않고 잘 대응할 수 있지 않겠어? 그런데 왜 같은 학교에 있지 않고 다른 학교에서 근무하고 계신 거야? 아버님이 계신 곳에서 같이 있으면 좋지 않아? 좋긴 뭐가 좋아. 하나도 좋은 점이 없더라고. 학교 선생들이 괜히 나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도 싫고 내가 교장 아들이라서 낙하산으로 들어왔다며 시선들도 좋지 않아. 차라리 따로 근무하는 게 훨씬 좋다고 판단했지. 지금은 그 결정이 100번 잘했다고 생각해. 스트레스도 안 받고 아버지 눈치 안 봐도 되잖아. 가족끼리 붙어 있다고 해서 좋은 점만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 아버지가 워낙 말수도 적고 무뚝뚝하셔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나도 잘 모를 때가 많아. 그리고 임용고시 후에 나라에서 발령되는 거라 원하는 대로 갈 수도 없고. 예비신랑 얼굴에는 이런저런 걱정이 많아 보였어요. 그래도 밝게 웃어 보이려 하고 있었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예비 시부모님과 약속된 시간이 다가오게 되었고 긴장된 가운데 예비신랑과 시부모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살짝 문제가 있었어요. 저희랑 먼저 선약을 잡았었는데 예비 시부가 저희와의 약속을 먼저 깨버렸고 어머님은 연락을 하려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급한 약속이 잡혔다며 다음에 만나자고 말만 던지고 나가셔서 어머님도 당황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비 신랑과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다시 돌아가야 하냐고 물어보니 나중에 예비 시부와는 따로 인사를 드리는 걸로 하자며 주방에 준비된 맛있는 음식들이 놓인 곳으로 자리를 안내해 주셨어요. 제가 생각했던 거와 다른 전개로 흘러가게 되면서 살짝 불편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저를 밝게 맞아주신 어머님을 보며 마음을 풀었습니다. 저희가 온다고 신경 써서 차려주신 음식들인데 돌아가는 것도 그렇고 상황이 참 난감했었죠. 식기 전에 어여들어요. 우리 아들이 얼마나 칭찬을 많이 하던지 내기에 딱지가 앉을 정도였다니까. 그런데 이렇게 보니 칭찬해줄만 하네. 얼굴도 시원시원하니 아주 먹는 것도 아주 맛있게 잘 먹네. 오기 전에 아무것도 안 먹었죠? 밥 먹고 오면 잘 못 먹잖아. 그런데 여기 올 거 생각하고 굶고 왔나 보다.
너무 잘 먹어서 내가 다 기분이 좋네. 감사합니다. 어머님이 차려주신 음식들 전부 너무 맛이 있어서 멈출 수가 없어요. 어쩜 음식 솜씨가 이리 좋으세요? 그런 말 많이 들어요. 많이 들어요. 그래야 내가 봤을 때 한참 먹어야 배가 찰 것 같은데 밥그릇 더 줘봐요. 이 정도로는 양도 안 찰 것 같네. 어디서 이런 며느리감을 데려온 거야? 뭐든지 잘 먹어야 보기 좋은 거야. 그런데 이것 봐봐라. 싹싹 비웠지? 내가 음식을 잘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남들보다 위가 상당히 넓은 것 같아. 뭐든지 잘 먹어야 사람들에게 이쁨 받는 거예요. 자, 밥그릇으로도 부족할까봐 혹시 몰라 밥솥에 있는 밥통 꺼냈으니 나 신경 쓰지 말고 많이 들어요. 보기만 해도 내가 다 기분 좋네. 며느리감 하나는 정말 잘 데려왔다. 어머님이 저를 분명 좋게 봐주시는 것 같았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은 계속 지울 수가 없었어요. 밝게 웃으시면서 제 앞으로 음식들을 놔주시는데 문제는 잘 먹는다는 말이 왜 이렇게 돼지 같다고 느껴지는 건지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게 확실히 느껴지는 계기가 있었어요. 예비신랑은 눈치채지 못했지만 저는 그걸 느꼈고 웃고 있는 눈빛에서 예비시모의 사악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하지 못해 예비신랑에게 설명도 하지 못했어요. 이미 한참 배가 불렀었는데 쉬지 말고 먹으라며 계속 제 앞으로 음식을 밀었고 제가 살짝 부담스러워하자 예비신랑이 이 모습을 보게 됐는지 알아서 먹게 놔두라며 배가 많이 부른 것 같다고 얘기하면서 예비신랑이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컵에 따르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도중 갑자기 제 앞에 있던 국그릇을 치마로 쏟아버렸어요. 그걸 알게 된 건 실수로 그런 게 아닌 일부러 제 앞에 있던 국그릇을 손으로 쓱하니 밀더라고요. 예비신랑을 바라보고 있었을 때를 놓치지 않고 움직이시려 했지만 그때 마침 제가 시모와 눈이 마주쳤고 시모는 웃으면서 저를 바라보면서 국그릇을 제 앞으로 엎질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실수한 듯 연기를 하는데 그 짧은 순간 모든 게 슬로우 모션으로 천천히 흘러갔고 시모의 감정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우, 이걸 어쩐다. 내가 실수를 했네. 입을 만한 게 있는지 보고 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봐요. 아유, 이걸 어째. 괜찮아? 그래도 국물이 식어서 정말 다행이다. 하마터면 정말 큰일 날 뻔했네. 그러니까 내가 음식 밀지 말라니까. 왜 어머니는 내 말을 듣지 않아서 이런 상황들을 만드는 건지. 어머니, 아직 멀었어요? 어머니가 입을 만한 걸 주실 거야. 좀 기다려봐. 말 편히 해도 되지? 이거 입어봐라.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그냥 편하게 입을 거 주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 어떠니? 괜찮지? 네? 이걸 입으라고요? 조금 있다가 집에 가야 하는데요. 차라리 그냥 이거 입고 있을게요. 그게 낫겠어요. 이게 어때서? 나도 평상시에 자주 입는 건데 얼마나 편한데? 치마 입고 있으면 불편하잖아. 세탁해 줄 테니까 일단 이걸로 갈아입고 있어라. 안 일어나고 뭐해? 빨리 세탁해야 얼룩이 지워지지. 얼른 줘보래도. 시모는 충격적이게도 인사 온 저에게 김장할 때나 입는 몸빼 바지를 건네주었어요. 저는 아직 이 집 며느리가 아닌데 몸빼 바지를 주는 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이 상태로 집에 가는 것도 웃기잖아요. 예비 신랑이 저를 바래다 주겠지만 그래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머뭇거렸어요. 당연히 예비 신랑도 난감해하고 있었죠. 저는 어쩔 수 없이 시모가 하도 닥달해서 바지 갈아입고 시댁에서 한참 동안 있었고 제가 생각했던 거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계속해서 흘러가는 상황들에 조금씩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몇 시간 정도 있다가 제가 불편해 보이는 표정을 계속해서 봤는지 저에게 조용히 집으로 돌아가는 게 어떻겠냐는 말에 고개를 끄덕였고, 그렇게 처음 가게 된 시댁은 저에게 최악으로 기억이 남았었네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한쪽 손에는 세탁이 된 치마를 들고 있었고 몸빼바지를 입고 있는 상태에서 거울을 보게 되니 제가 봐도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평소에 집에서 입는 건 상관없지만 하필 처음 가게 된 시댁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 한숨만 나왔고, 다음에 예비 시부와 인사를 하게 될 때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행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던 도중 갑자기 시모가 저에게 했던 행동들이 도저히 이해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어디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랬는지 한참을 생각해봐도 알 수 없었고, 그냥 첫인상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밖에 볼 수 없었어요. 그렇게 의문의 행동들만 남겨둔 채 얼마의 시간이 흘렀고, 처음에는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셔도 제가 잘 보이려 노력한다면 좋게 봐주실 것 같아 몇 번을 따로 전화도 드렸어요. 전화 드릴 때도 반갑게 받아주셨는데 꼭 웃으면서 하시는 말들이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전화하기도 두려워졌고, 이 문제에 있어 아무래도 예비신랑도 알아야 할 것 같아 말을 해야 하나 고민 또 고민을 해봤지만 뭐라고 설명을 해야 할지 참 난감해서 결국 그냥 넘어가고 말았어요. 제가 민감해서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를 거라며 좋게 좋게 넘어가라고 얘기할 것 같아 뻔한 답변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비신랑과 전화 통화하면서 예비 시부가 제 얼굴을 보고 싶다며 그때 말도 하지 않고 약속 어긴 것도 있어 미안하니 다시 한번 찾아와 주길 바랬어요. 다시 한번 찾아뵙긴 해야 할 것 같아 약속을 잡게 되었어요. 그날이 예비 시부의 교장직 은퇴 날이었고 가족 모두 함께 저녁을 먹기로 계획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약속된 날 저녁에 시댁에 찾아갔고 그날만큼은 별 문제 없이 집에 돌아오기를 바랬습니다. 제가 초인종을 누르자 예비신랑이 반갑게 맞아주며 현관문을 열어줬고 거실에서는 시부모님이 웃으며 떠들고 계셨어요. 저를 보자마자 시모는 똑같은 표정으로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고 시부는 소파에 앉아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웃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시부의 얼굴을 보자마자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얼굴이라 저도 모르게 예비 시부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봤고 저와 눈이 마주치고 있는 그 눈동자와 웃는 표정의 얼굴을 보자마자 20년 전 떠오르고 싶지 않았던 기억들을 파라노마처럼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너무 빤히 쳐다보고 있었는지 예비신랑이 저를 툭툭 치며 어색하게 웃고 있었고 그제야 정신을 차린 저는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앉은 자리 앞에는 감사패 하나가 떡하니 놓여 있더라고요. 그동안의 교장 생활하면서 정말 고생 많았다는 문구가 적힌 감사패였고 제가 감사패를 쳐다보고 있으니 자신의 학교에 있던 학생들이 선물해 준 거라며 뿌듯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예비 시부에게 다시 고개를 돌렸어요. 우리 결혼 없었던 일로 해야 될 것 같아. 당신과의 인연을 만드는 게 아니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또다시 찾아왔는지 정말 충격이다. 감사패? 학생들이 선물해 준 거라고? 너무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오네요. 저 기억 안 나세요? 제 얼굴 똑바로 보세요. 정말 기억나지 않으신다고요? 20년 전에 있었던 일들 벌써 잊어버린 건 아니시죠? 하긴 그때는 교장이 아니었으니까 잊어버렸을 수도 있겠네요. 그때는 그냥 평범한 선생이었죠. 저 기억 안 나냐고요. 우리 집안을 개처럼 봤던 당신이 어떻게 나를 잊어버릴 수가 있는 거야? 당신이 우리 아빠를 다리 사이로 기어가게 만들었잖아. 기억 안 나?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아버지가 왜 너희 아버지를 다리 사이로 기어가게 만들어? 알아듣게 설명을 해야 납득을 하든 말든 할 거 아니야. 아버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얘가 왜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거냐고요? 입 꾹 닫고 계시네. 그때 정말 기억 안 나셔서 입을 안 열고 계시는 거예요? 그동안 잊어버렸다고 생각했었는데 그쪽 얼굴 보자마자 제일 먼저 생각난 게 뭔 줄 알아? 우리 아빠한테 개처럼 지져보라고 했던 그 사악한 얼굴이 제일 먼저 떠올랐어. 그런데 당신이 이딴 감사패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그딴 짓을 저질러 놓고서? 저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감사패를 들고 시부의 얼굴에 던져버렸고 쾅하는 소리와 함께 시부는 고개를 떨궜어요. 예비 신랑은 안절부절 못하며 저를 진정시켰고 예비 시부는 그때의 일들이 전부 떠올랐는지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제가 시부의 얼굴에 감사패를 던지자 난리를 치기 시작했고 그제서야 본성이 드러났어요. 저를 엄청 싫어하고 있다는 걸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었죠. 교사 집안이 별것 없는 집안과 결혼한다는 자체를 싫어하셨던 거예요. 저도 당연히 결혼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졌다고 얘기했고 저를 말리던 예비 신랑을 뿌리치고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나랑 얘기 좀 하자.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제발 진정하고 설명을 해줘야 내가 납득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너희 아버님 완전 쓰레기야.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20년 전 내가 중학교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난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입장이었어. 그 이유는 전학을 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텃세를 부리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나도 똑같이 대응했고 결국 사태가 심각해지고 말았지. 그런데 나를 건드렸던 그 애가 아주 잘 사는 집안이더라고. 그런데 그때 당시 우리 집안은 찢어지게 가난했었거든? 그럼 당연히 누구 편을 들겠어? 우리 편은 그때 당시 아무도 없었어. 나를 괴롭혔던 그 애는 학교에도 재정적으로 많이 지원을 했었고 나는 학교 생활도 겨우 했었으니까. 그러니 내가 하는 말은 학교에서 믿어주지 않더라고. 전학 온 아이가 학교 물을 흐린다며 소문만 퍼지면서 사태는 점점 심각해졌어. 그에 반해 나를 괴롭혔던 그 애는 학교에서 모범생으로 자리가 잡혀있는 상태였지. 아무런 손을 쓸 수가 없었어. 딱 봐도 내가 따돌림을 당하고 여기저기 상처투성이었는데 전학생 말을 믿지 않더라고. 그래서 다른 학교로 보낸다고 얘기가 나오자 그때 아빠가 학교로 찾아왔었고 그때 담임선생님이 지금 너희 아버님이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빠가 물어보자 내가 옆에서 있는데 뭐라고 했는지 알아? 개처럼 기어보래. 자기 다리 밑으로 개처럼 멍멍 짖으면서 통과하라고 하더라고. 그때 밖에서 다른 애들도 전부 보고 있었고 학교 선생들도 전부 나와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어. 내가 하지 말라고 말을 했는데도 아버지는 내가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려고 너희 아버지 다리 밑으로 개처럼 멍멍 짖으며 기어갔고 그걸 본 사람들은 전부 웃으며 분위기를 즐겼어. 이제야 알겠어? 네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너희 아버지는 인성 쓰레기인 사람이고 감사패 받을 자격이 없는 인물인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알려줄까? 그때 당시 너희 아버지라는 사람이 뒤에서 받은 돈이 엄청 많았다는 거. 그런데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믿겠어? 두 눈으로 똑바로 봤는데도 중학교 1학년의 말을 믿겠냐고. 그때의 버릇이 지금까지 이어졌을지는 파보면 알겠지. 어찌됐든 나는 이 결혼 할 수 없고 우리 인연도 이걸로 끝이야. 2번 다시 만나는 일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뭔가 이상하지 않아? 아직 교장할 수 있는 나이가 충분한데 벌써 은퇴한다는 게? 처음부터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분명 뒤가 구리겠지. 그런 걸 모르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자라온 너도 참 불쌍하다. 저는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예비 신랑에게 전부 얘기해줬고 그걸 듣고 있다가 믿을 수 없었는지 비틀거리기 시작했어요. 결국 저희는 이 문제로 헤어지게 되었고 제가 그 사람에게 감사패를 던진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저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한 잘못된 행동을 이제 와서 뉘우치고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자신의 과거를 자기 아들에게 들키게 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더 이상 아무런 연락도 없었어요.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오래간만에 친구와 저녁을 먹고 있던 도중 알게 된 건 저와 만나고 있던 남자는 교사직을 그만두게 되었고 예비 시부였던 그 사람은 경찰서에 구속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뒤에서 챙긴 돈이 수십억이었고 엄청나게 많은 비리가 밝혀져 결국 집안이 망하게 된 것 같았어요. 그런 충격으로 인해 예비 신랑은 더 이상 교사 일을 하기 힘들었던 것 같았습니다. 상황이 어찌 되었든 잘못했던 행동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에 따른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가진 것이 없었던 그때 당시 저희에게 했던 행동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치가 떨리고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앞으로 자신이 한 행동들에 대해 충분히 처벌을 받고 뉘우치길 간절히 바라며 제가 겪었던 사연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평범하게 생활하고 있고 예전처럼 조용하게 지내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남들에게 눈에 띄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를 어느 정도 아셨으리라 봅니다. 사람이 살면서 받게 되는 충격적인 일들은 평생 따라다니게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과거의 기억을 전부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싶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